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동상해 2018년 건강운동관리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큰돌기의 윤활주머니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돌기는 대전자죠. 그레이트로칸타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대퇴골의 바깥쪽에 위치되어 있는 약간 볼록 튀어나온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 이제 윤활 주머니염이 생겨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증상 등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1번 통증은 무릎까지 전이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게 IT 밴드죠. 그래서 IT 밴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무릎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은 무릎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큐각 증가 또는 다리 길이가 불일치할 경우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큐각이 증가되는 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원래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맞다면은 다리가 약간 요렇게 다리가 돼 있는 이 상태, 이제 큐각에 의해 가지고 각도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제 여기 윤활주머니염이 이쪽 라인에 있는데 여기가 이 부분에 통증을 더 많이 느끼고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네요.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로 엉덩관절 안쪽 면에서 통증을 호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엉덩관절 바깥쪽에 있지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남자 달리기 선수보다 여자 달리기 선수에게 많이 발생한다. 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골반이 크고 그리고 근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외반에 의해서 제뉴 발거스에 의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윤활주머니의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이 흔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해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손목굴 증후군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테스트하는 진단을 내리기 위한 이학적 검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요거 하나하나 스페셜 테스트를 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서커스 검사 나왔네요. 이 서커스 검사는 결과적으로 요 어깨를 후하방으로 밑으로 탈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는 이런 검사고요. 이것도 이제 지난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기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서커스 검사. 그 다음에 왓슨 검사가 나왔네요. 왓슨 검사. 왓슨 검사는 손배뼈, 여기 이 부분, 스카포이드, 여기가 불안정한지 제대로 있는지 불안정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깨에 관한 검사였고 하나는 손목뼈에 관한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펠런 검사가 나왔습니다. 펠런 검사. 펠런 검사는 이제 터널 증후군 검사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렇게 해서 한 30초에서 1분 있었을 때 통증 변화, 정중신경의 압박 이런 것들을 보고 수근관 증후군을 알 수 있는 검사고, 또 하나는 티넬 검사는 마찬가지로 정중신경을 이렇게 톡톡톡 태핑을 해서 이렇게 저릿저릿한 느낌이 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도 검사하는, 둘 다 마찬가지로 수근관, 손목굴근 증후군을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필켄스타인은 딱 요거 보시면은 생각해야 될 게 엄지손가락 안으로 넣고 손가락으로 다 감싸고 아래로 내려주는 손목 건초형 검사, 드베리겐 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렌 검사는 조금 맞아요. 요골동맥하고 척골동맥 검사로 여기랑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정중한 압박을 눌러줘가지고 이 부분에 뭐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척골동맥과 요골동맥의 흐름, 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거슨 검사는 상완 이두 쪽에 뭐 찢어짐, 뭔가 문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고, 밀그램 검사는 이제 척추의 벽면, 뭐 경막의 벽면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손목굴 증후군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요 내용만 기억을 해도 펠럼이랑 티넬이 뭔지만 잘 기억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도 잘 알아야지. 이제 이거는 그냥 좀 쉽게 나왔는데 나중에는 좀 더 어렵게 이렇게 섞어 놔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스페셜 테스트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중 안쪽 정강이 피로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자, 안쪽 정강이 피로 증후군이 뭔지를 일단 아셔야겠죠? 안쪽 정강이 피로 증후군. 안쪽 정강이 쪽에 말 그대로 피로가 많이 쌓여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 뭐 염증이 있는 상태,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사용 및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목말 밑관절, 거고라 관절이라고 하죠. 의 과도한 엎침, 회내, 이것이 손상의 위험 인자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과도하게 이제 엎침이라고는 프로네이션이죠. 이렇게 되는 이 상태로 되면은 그 정강이 쪽에 그런 충격들이 자꾸 쌓이니까 더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 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을 촉진하면 통증이 발생한다. 이건 정강이 안쪽에 있는 정강이 쪽의 문제인데, 이건 지금 어디에요? 아킬레스건.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촉진하면은 통증을 느끼나? 절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음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베르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한다. 근데 오베르 검사는 옆으로 누워놓고 무릎을 플렉션 시켜놓고 그다음에 살짝 들어놓은 상태에서 잡고 이제 힘 빼세요 하고 내렸을 때 얘들이 가만히 있냐 아니면 뚝 떨어지냐 이걸 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보통 IT 밴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요 안쪽 정강의 피로 증후랑 상관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푸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또 내용들을 해설 잘 보시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중 안쪽 곁인대 손상 발생 시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부위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나왔습니다. 예전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거. 불행한 3화음 해가지고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그 안쪽 곁인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어서 생각할게 그냥 자동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앞십자인대 당연히 들어가고요. 가쪽끼는 외측 측부인대는 상관이 없죠. 그다음 무릎 힘줄 상관없죠. 반달, 반월상 연골, 특히 안쪽 내측 반월상 연골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그 불완전한 3화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두기만 하면은 그냥 공짜로 한 문제에 맞추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ACL, 다음에 외측 반월판, 그 다음에 내측 측부인대, 이렇게 네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랑 이렇게 중복돼서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약간 응용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팔꿈치 바깥 굽음, 외반, 여기 발구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하가 가해지거나 박굽이 팔꿈치, 외반주를 가졌을 경우 가장 손상받기 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른팔을 기준으로 해부학적 자세를 했을 때 이 외반이라고 하면 팔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발구스니까. 그래서 외반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손상 많은 거는 결과적으로 팔꿈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짝 늘어나 있는 상태겠죠. 여기가 늘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가장 손상을 많이 입죠? 이쪽으로 지나간 자신경에 손상을 많이 입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주 쉽게 1번이 딱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자동맥, 자동맥도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대동맥 해부학적 위치로 여기서 중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쳐보면 아시겠죠? 여기 툭툭 쳐보면은 어때요? 여기 요 새끼손가락 쪽에서 찌릿찌릿 거죠. 자신경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 외반과 내반의 그 개념 이런 것들을 발구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틀리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라 내반 이 부분만 잘 기억하면 내반 반대로
아까는 이렇게 됐지만 이건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것만 잘 구분만 할 줄 안다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해서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숙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하키 선수가 상대방 선수와 충돌로 쓰러져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검사해야 할 뇌신경 중 뇌신경 번호, 신경 기능이 바르게 묶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2 뇌신경을 외우신 분들은 나쁘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외워도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 외워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몇 가지 완전 아닌 것은 좀 제외하고 한두 가지 가지고 되게 고민을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외우려면 일단은 이런 번호에 따른 신경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번호부터 한번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로마 숫자로 돼 있어요. 1, 2, 요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3 다음에 이게 4예요. 이렇게 앞쪽에 1 하나 있고 그 다음 V자 이게 4고 그 다음에 요게 5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6, 7, 8 이렇게 하고 또 9에서는 이렇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X에서 10, 11, 12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뇌신경까지 나오는 거 보면요. 거의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신경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은 후각, 시각, 그다음에 눈돌림, 도르래, 3차 다 뒤에 신경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갓돌림, 그 다음에 속귀신경, 혀인두신경,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갓돌린 다음에 얼굴신경인데 얼굴, 그 다음에 속귀, 혀인두, 그 다음에 미주, 그 다음에 더부, 그 다음에 혀밑. 이렇게 1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 이제 후각, 신경, 시각, 눈돌림, 도르래, 3차, 갓돌림, 얼굴, 혀, 이거를 아예 외우셔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 이게 감각, 감각, 뭐 운동, 뭐 혼합, 뭐 운동, 뭐 감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신경별로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기능까지 알아두시면은 이제 풀기가 쉽겠죠. 후각은 말 그대로 후각이죠. 후각 쪽을 담당하고, 시각은 말 그대로 청각, 눈돌림, 눈운동, 도르래, 이것도 눈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얼굴 감각, 그 다음에 갓돌림은 눈의 움직임, 뭐 이것도 뭐 얼굴 쪽, 얼굴 뭐 감각, 그 다음에 뭐 속귀는 이제 청각, 그 다음에 뭐 평형, 유지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고요. 혀인두는 뭐 혀와 관련된 거죠. 혀 운동, 뭐 삼키는 거. 여기 보니까 뭐 삼키기 이런 거 나오는데 원래 사실은 삼키기가 여기랑 이제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미주 신경은 뭐 전반적인 뭐 내장이나 아니면 뭐 심장 뭐 이런 장기들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더부는 이제 목비근이나 아니면
등세모근 이런 데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혀 밑은 이제 그런 혀 운동, 혀 관련된 운동들 이런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면은 몇 가지만 타이틀을 따닥 기억을 해주고 알고 있으면은 아 이게 요런 내용이겠구나, 아 이게 이거겠구나 이렇게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적어 놓고 들어가면 좋겠죠. 뭐 물론 이제 본인이 다 외웠다 그러면은 바로 쉽게 보고 딱 갈 수 있지만 아 내가 아직도 잘 미숙해 그러면은 외우는 걸 쫙 펼쳐놓고 빨리 골라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맞는 걸 찾아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훨씬 쉽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4번이네요. 4번. 아, 4번이 아니구나. 6번이네요. 죄송합니다. 6번. 7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12번이네요. 여기 또 대입을 하면요. 자, 그래서 6번 보니까 갓돌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번 볼까요? 갓돌림 맞네요. 근데 기능이 후각으로 나왔네요. 후각은 1번이죠. 이거는 눈 움직임을 담당하니까 틀렸고요. 자, 2번 보니까 7번이에요. 7번. 자, 7번은 얼굴이네요. 얼굴인데 속기로 되어 있네요. 속기는 8번이죠. 그래서 아예 여기부터 틀려버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더부. 여기 11번이죠. 11번 더부 맞고, 그 다음에 목비근, 등세모근 관련됐고, 여기 삼키기가 나왔는데, 정답은 3번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3번으로 했는지. 이것도 어떻게 얼밀히 말하면 틀린 건데, 이제 아무래도 목비근이나 이제 등세모근 쪽에 연관이 돼가지고 보조작용으로 삼키기를 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약간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2번 혀 밑. 여기, 이거는 이제 혀운동. 이거 타액봉이나 구역질 반사는 이제 혀 인두 쪽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뭐 삼키기나 이런 이제 혀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타액 분비, 뭐 구역질 반사 이런 것들은 이제 혀인두에서 담당하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문제였는데 좀 약간 찜찜한 문제였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낼 때 좀 더 깔끔하게 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외워두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의외로 외우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감각이냐, 운동이냐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중 가슴, 문 증후군, 흉곽 탈출 증후군이죠. 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보기. 팔신경얼기, 상완신경총. 그렇죠. 이게 결국 뭐예요? 상완신경총의 압박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견갑 밑신경, 견갑 하신경이네요. 견갑 하신경. 서브스케플라 쪽에 너브를 지나가나요? 이게 통로에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보통 지나갈 때 앞쪽에 있는 이 그 빗장 밑 정맥이나 그 빗장 밑 동맥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신경 통로에는 견갑 밑 신경은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팔신경얼기, 빗장 밑 정맥, 빗장 밑 동맥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가슴문 증후군 같은 경우는 발생 기전 어디가 어느 근육들이 눌려가지고 그러냐, 어느 근육들이 단축이 되어 있냐, 내려가는 그 경로가 뭐냐, 이제 이런 것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갈비근이나 작은 가슴근 이런 것들의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늑골의 기형 이런 것들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팔신경얼기나 빗장 밑 동맥, 빗장 밑 정맥 이런 것들에 압박이 돼가지고 통증이 오는 게 바로 가슴문 증후군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중 통증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자, 보기를 보니까 기억에 A 델타 신경 섬유는 C 신경 섬유보다 통증을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 델타 신경 섬유가 C 신경 섬유보다 훨씬 크고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C 신경 섬유 같은 경우에는 만성에서 주로 볼 수 있고요. 만성 통증 환자들.
그다음에 이 A델타 신경섬유는 보통 급성인 환자들한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만성으로 어느 부분이 통증이 있는데 뭔가 찌르는 통증, 갑작스러운 통증,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A델타 신경섬유가 C 신경섬유보다 통증 전달 속도가 빠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관문 조절 이론에 따르면 통증 억제는 척수에서 일어난다. 네, 맞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척수에서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빨리 그 통증을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빨리 전달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A베타 신경섬유는 피부 통각 수용기로부터 시작된 통증을 빨리 전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피부 통각 수용기는 바로 A델타 신경섬유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피부가 더 훨씬 빨리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A베타가 아니고 A델타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증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 상사 척도, 그래서 바스라고 얘기하죠.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을 측정한다. 근데 이거는 통증의 형태가 아니고 통증의 정도죠. 0부터 10까지 놓고 1부터 10까지 놓고 지금 여기에 통증이 몇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정도를 아는 거지 통증의 형태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아니죠. 뭐 통증의 형태라고 하면 뭐 찌르는 듯한 통증이에요, 뭐 누르는 듯한 통증이에요, 쑤시는 통증이에요, 이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바스는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신경섬유 이런 그 분류 같은 것들을 잘 보시고요. 어떤 경로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델타는 이렇게 직경이 이 정도고 속도는 이 정도인데 이제 C섬유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작고 느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네, 잘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질병 및 상해에 관한 표이다. A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A가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열사병에 대한 내용, 열사병의 기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인체 체온 조절 기능의 상실. 네, 맞죠. 인체 체온 조절이 상실해가지고 열사병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지금 근육 경련의 처치네요. 그래서 피클 주스 섭취. 네, 피클 주스 섭취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건 전해질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니까, 이런 전해질을 이제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해서 전해질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처치라고 볼 수 있어서 맞겠고요. 그 다음에 C를 볼까요? C는 열실신이 있고 증상 및 징후, 열실신입니다. 어지러움, 기절, 체온 상승, 정신혼란. 네, 실신에 대한 기본적인 증상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고요. 그 다음 D를 볼까요? 저나트륨증의 기준치가 나왔네요. 혈중 나트륨 800mmol 리터 이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기준은 135 이하일 때 나타나는 저나트륨 혈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중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는 기능적 부전의 요소로 바르게 묶인 것은? 자, 지금 만성 발목 불안정성인데 그 중에서 기능적 부전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기능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근력 약화가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기능적인 문제일까요? 라고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기능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근력이 약화가 될 수는 없죠.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원인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윤활 변화가 나왔습니다. 윤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뭔가가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절 운동 형상학적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절 운동에 형상학적인 제한 같은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근 조절 장애.
뭔가 신경구 조절 장애가 어떠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기능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억, 리을 정답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본 상식으로 이런 내용 읽어보면은 아 이거는 구조적으로 해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거는 기능적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문제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